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민법 4단원 챕터 2 두 번째 단원 채권과 물권 부동산 관련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다뤄야 되는 파트는요,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할 때 보호법이래요. 왜 나왔을까요? 보호법이. 뒤에서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요. 뭔가 주택 임차인의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열악하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채권과 물권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채권과 물권이 뭔지를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채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비교해야 되는 게 물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권자가 나오잖아요. 이 권자가 등장한다는 거는 다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권리라는 얘기고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첫 번째, 채권이라는 건요, 사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 자, 물권이라는 건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 즉 계약 상대방,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친구, 채무자의 친구 또는 채무자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건에 대한 권리는요,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데요. 제가 이 분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거 내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난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은요, 반드시 그 계약 상대방인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요,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누구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건의 예가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많이 들어보셨죠?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건이고요. 이 물건의 특징은요, 채권과 달리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채권이 될 수가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방금 얘기 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빌려준 그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만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저당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요. 그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얘는요, 집에서 새 들어서 이제 살기 시작할 때 뭘 주냐면요, 보증금이라는 걸 주게 돼요. 전세권자는 뭘 주냐면요, 전세금을 주게 돼요.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요, 얘는 누구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면 그 임대인,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지만 얘는요, 전세권자는요,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아무한테나 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나중에 어떤 권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요, 여기는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이쪽에 적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전세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중에 전세금은요 돌려받게 돼 있어요. 돌려받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집을 팔아서라도 그 경매대금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항력이 없어요.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보증금도 전세금처럼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있어요. 돌려받게 돼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전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뭐가 등장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왜? 채권자인 임차인이 이렇게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물건은요. 죄송합니다. 물건은요. 첫 번째로 언제 된다? 자,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가 있어야 반드시 물건이 성립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그 집에서 거주를 해요. 집주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 경우에 만약에 등기가 안 됐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가 돼서 나의 지위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전세권이 물건이에요? 이거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물건의 종류를 한 번만 나열을 해볼게요. 자, 물건의 종류를 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건요.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제한 물건이라는 것이 또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제한 물건이라는 건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일부분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요. 담보물건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담보물건은 뭐 하려는 애들이에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당권이 됩니다. 그 다음 용익물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용이라는 건요.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처분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수익과 사용만을 할 수 있는 제한물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전세권이 됩니다. 이 전세권은요. 좀 특이한 게요. 전세금을 지불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동안은요. 용익물건이 돼요. 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전세금을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을 때만큼은 또 담보물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결국엔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결국엔 어때요? 물건이고 이 경우엔 전부 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은 있겠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즉 무슨 말이냐? 물권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거나 또는 물권자들만 있거나 이런 경우에 누가 먼저 권리적으로 우선할 수 있느냐, 즉 누가 우선하느냐 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과 채권이 붙었대요. 이때는 우열이 없어요. 채권자는요.
어떠한 우열관계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먼저 변제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1번부터 3번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채무자가 돈을 여기저기서 꾼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변제받아가려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그 집에 찾아가고, 채무자 집에 찾아가고 들어눕는 게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건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지 그냥 돈만 빌려준 채권자이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취득했어요.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때는 누가 이기느냐? 무조건 저당권자, 즉 물권자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채무자 집에 건물이 있고 여기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있어요. 얘도 10억을 빌려줬고 얘도 10억을 빌려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가 10억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저당권자가 채권을 8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먼저 10억 중에 8억을 가져가고요, 나머지 2억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어쨌든 무조건 물권자가 먼저 받아간다. 왜? 물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는요, 물권자랑 물권자가 부딪힙니다. 물권자는 뭐라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고 얘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부딪혔대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먼저 권리를 설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저당권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누군가가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누가 이긴다? 8월 달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뒤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날짜가 언제 설정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권리가 설정됐는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제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제부는요, 건물의 외형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평슬레이브, 지붕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외형을 얘기하는 거죠. 또 소재 지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엔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외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갑구입니다.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소유권이 처음 설정됐을 때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맨 땅에 건물을 하나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가 나오겠죠. 그때 등기하는 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발생하고 나면요, 누군가에게 처분해서 이전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말을 하고요. 가처분이나 가압류, 압류 등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갑구에 기재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처분도 소유권에 대한 것이에요. 즉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죠. 따라서 갑구에 기재가 되고요. 압류도 소유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 다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을구만 남았는데요. 을구는 소유권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권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소유권과 관련 없는 것들. 자, 물건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건으로서 담보물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담보물건의 대표적인 예는 저당권, 용익물건의 대표적인 예는 전세권. 그렇다면 소유권 이외의 것들은 뭐가 있어요? 결국엔 전세권과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을구에 기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요, 권리를 누가 먼저 설정했냐에 따라서 순서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권리가 언제 설정됐는지 그 순서를 보시려면요, 반드시 여길 보셔야 돼요. 이 왼쪽에.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적히냐면 원래 접수일자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요걸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실제 등기가 언제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등기 원인이라는 건요,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돼서 접수를 하게 되어서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요 날짜를 보셔야 돼요. 정리가 되시죠? 계속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권리의 충돌 우선순위를 정정하셨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자인 임차인들은 전부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뭘 인정하고 싶은 거냐면요 첫 번째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어디에서 인정되는 권리였어요? 물권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였죠. 하지만 원래 이 주택임대차는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라 그랬죠. 즉 임차인의 지위는 채권입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서 물권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물권처럼.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까 이 물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등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는 등기되지 않은 지위예요. 따라서 법에서 일정한 등기 이외의 요건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한들, 보호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첫 번째, 입주와 전입신고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요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나의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라는 건요 실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거주. 실제 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입신고는요 바로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갖춰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이죠. 물권에서만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인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요, 반드시 우선 첫 번째로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대항력이 뭐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와 전입신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물권과 물권이 싸우면 뭐가 필요해요? 권리를 언제 설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등기부에서는 어때요?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설정했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은요. 등기처럼 날짜가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확정일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서 부여해준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짜를 가지고 얘가 언제 권리가 설정되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보증금 액수 자체가 너무 낮은 거예요. 즉 임차인이요 정말 낮은 보증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좀 보증금 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액 임차인은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갖고 설사 권리를 나중에 설정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이때는요 뭐가 필요하면요 대항력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요 권리를 언제 설정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변제받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요. 자, PPT 여기 보시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행령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 시행령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경우 3,4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액수들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단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외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때 여기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볼게요. 즉 어떠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1억 2천입니다. 그럼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해 보세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1억 2천은 1억 원 이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8천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천? 보증금이 8천입니다. 8천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그때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 8천만 원 전부 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3,4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400만 원은 최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4,600만 원 남죠. 이거는요.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면 권리 설정 순서에 따라서 받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 또 동네마다 다르고요. 사실 이 부분은요. 상당히 개정이 잦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개정 수준이 거의 매년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가지고 풀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문제에서 나타나는 그 단서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요. 2014년 사회복지직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이게 사실은 문제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차례대로. 사실은 이거는 글로 엄청나게 길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익혀달라고. 아시겠죠? 문제를 풀면서도 분명히 그 글을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노란색 글씨들을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푸시면 안 돼요. 물론 첫 번째로 이해는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스토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스토리를 모르면요. 문제가 나올 때마다 헤매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100분이면요. 몇 문제 풉니까 이거? 100문제 풀죠. 100문제를 풀면요. 제가 항상 OT 때도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제 20문제니까 20분이면 되나요? 될까요? 안 돼요. 왜? 뭐 돼야 돼요? OMR 카드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국어, 영어에 시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사회만 푸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20분이 아니라 몇 분? 13분 컷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3분 컷을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내가 이해를 하고 그때그때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시면요. 실제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요. 아마 한 5분 내도 못 푸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문제는요. 뭔가 변제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변제를 받으려면요. 돈이 등장을 해요. 이 돈이 등장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권리자들이 쪼개먹을 거란 말이야. 돈을 쪼개먹을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떤 부동산이 나타납니다. 부동산이 나타나고요. 이게 경매가 돼서요. 경매 대금이 나옵니다. 즉 이게 바로 돈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 권리자들이 있어요. 권리자들이. 얘네들이 돈을 나눠 먹게 됩니다. 대표적인 권리자가 누가 있어요? 등장하지만 임차인 나오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 나오죠.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집을 경매해서 나온 대금을 가지고 쪼개먹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팁을 볼게요.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해주셔야 되냐면 경매 대금이 얼마인지를 우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대금을 가지고 쪼개먹는데 쪼개먹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셔야지 쪼개먹을 때 끝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다가 뭘 써라? 총 경매 대금이 얼마인지를 적어놓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주세요.
왜일까요? 얘는 무조건 먼저 받아가거든요. first예요, first. 무조건 얘는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얘를 우선 찾아주셔야 돼요. 얘가 1등이에요. 그 다음은요. 물권자. 물권자 찾아주셔야 돼요. 왜? 물권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춘 사람을 찾아주셔야 돼요. 왜요? 얘도 임차인은 채권자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우선 변제권을 찾아주시면요. 권리 설정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일반 채권자들이 있어요. 일반 채권자라는 건요. 물권자는 우선 아니에요. 즉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임차인과 같은 일반 채권자이면서도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사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경매대금부터 쓰고 시작하라 그랬죠? 이 경매대금은 얼마입니까? 문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A주택이 경매 절차가 진행돼 갖고 2가 1억 7천만 원에 그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2는 얼마를 줬단 얘기예요? 1억 7천만 원을 경매대금으로 내놨단 얘기예요. 그럼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이 건물에 관련된 권리자들이 돈을 나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총 1억 7천만 원이다. 이거를 적어놓고 시작을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제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최우선 변제권자죠. 최우선 변제권자 찾아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전세권자? 얘는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들은 뭐라 그랬죠? 제가 채권자, 일반 임차인, 등기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자. 얘도 아니겠죠. 임차인, 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얘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봅시다. 첫 번째. 얘는요, 우선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우선 확보는 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자들끼리는 권리 설정 순서에 따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층에서 거주하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래요. 보증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액수들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봅시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 딱 끊으라고 했지. 앞에 있는 게 요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대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래요. 해당합니까? 하죠. 해당합니다. 다만 얼마까지 보장해 준대요?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대요. 만약에 얘가 4천만 원이 보증금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서 3,2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 액수는 워낙 작아요. 3천만 원이니까 C가 1등으로 3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중에서. 그럼 이제 얼마 남았죠? 1억 4천만 원 남았네요. 산수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물권자를 찾아줘야죠, 이제. 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이제 끝났어요. 3천만 원 다 받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았어요? D은행하고 B 남았어요. 자, B는 전세권자고 얘는 저당권자래요. 둘 다 뭐예요? 물권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물권자입니다. 이때는 뭘로 따진다? 권리 설정 순서에 따라서 얘는 2014년 1월 12일 날 설정을 했고요. 얘는요 2014년 1월 17일 날 설정했대요. 문제에서 명확하게 주어졌죠. 그럼 누가 먼저예요? B가 먼저고 그 다음 C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로 제시가 안 되고 등기부 자체를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럼 아까처럼 앞에 살짝 한 번만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제시됐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접수일자. 여기 접수일자라고 안 적혀 있는데
보통 접수 일자 여기 나올 거예요. 위에 지금 잘려서 그러는데 반드시 요 날짜를 보셔야 돼요. 이 날짜 아니에요. 이 날짜가 앞섰으니까 얘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 보실 때는. 다시 넘어올게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날짜가 다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우선 얘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됩니다. B 얼마 가져갑니까? 얘는 전세금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얼마? 5천만 원 가져가겠죠. 전세금 5천만 원을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럼 총 8천만 원 쪼개 받았네요. 여기서.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9천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9천만 원이 남았는데 문제는 C가 아니라 여기 D죠. 죄송합니다. D가 얼마를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억 1천만 원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은 돈은 9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밖에 1억 1천만 원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다 가져갈 수 없고요. 남은 돈 9천만 원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순서는 C, B, D. 그 다음에 C는 3천, B는 5천, D는 9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어렵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요걸로써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5단원 형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